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새 정부가 직면한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바로 경제 문제인데요. 대선 기간 약속해온 코로나 극복 지원 예산 50조 원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고물가 위기가 닥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등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미국은 강력한 긴축을 시사하면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예정인데요. 자, 이 물가를 잡아야 할 때 돈을 푸는 것이 맞는지 새로운 숙제가 생긴 셈입니다. 또 고물가 현상의 이유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폭등하는 유가,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 위기도 경제에 타격이 되는데 우리 또한 아슬아슬한 4월에 한반도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은 5월 여야 교체에 이어지는 이 지방선거에 온통 몰입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선거만 치르다 문제 해결은 과연 누가 하는 것인지 걱정도 됩니다. 자,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의 저력 어디서 찾아야 할지 좀 보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은 세계보건의 날입니다. 1948년 오늘 세계보건기구가 창설됐는데요. 자,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글로벌 컨트롤 타워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유엔 연설에서 행동하지 않을 거라면 유엔 문을 닫아라. 거센 비판도 했죠. 또 세계기구의 역할도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혼란의 4월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영하 예비후보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이어서 각설하고 시즌2 경제본부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마침 이번 주 다음 주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여러분의 점심시간 함께하고 있는 최영일의 시사본부. 잘 듣고 있다 한마디 답변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을 1+1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입에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박정후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어제까지는 네. 4년 4개월간 공직에 있다가 김앤장 가고, 공직에 있다 김앤장 가고, 4년 4개월 동안 누적 연봉이죠. 한 18억 원 받은 게 문제냐 아니냐 이 정도였는데 지금 보니까 새로운 또 재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박 기자님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 공직 이후에 네. 재산이 얼마나 늘었냐 여기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2012년 주미대사에서 물러나며 신고한 재산이 40억 6,700만 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최근 재산 총액을 보면 8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배 정도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네요. 어떻게 이렇게 재산을 불렀냐. 이 부분도 아마 청문회에서 다뤄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앤장 고문료가 18억 이상이 되고 그리고 이 본인의 집값 상승 요인도 있다. 10억 정도 올랐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또 직전에 한국무역협회장 할 때도 연봉을 몇 억씩 받았다고 하니까 그 부분 반영됐을 것 같고 정유회사 사회이사도 위촉돼 가지고 1년 정도 하면서 8천만 원 수령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금액이 그 정도 되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공직을 안 하고 있을 때 축적한 재산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부동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1989년부터 보유 중인 이 종로구에 있는 3층짜리 단독주택 이 관련된 의혹이 불거진 건데 이걸 장인으로부터 3억 8천만 원 정도의 이 집을 산 다음에 지난해 시세보다 높은 한 100억 가량으로 매물을 내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시세보다 높게 내놔서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100억에 내놓은 이 집, 이 금액도 금액이지만은 이 집에 월세로 살았던 그런 기업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 월세를 산다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이 우리 주민들 간에 시민들 간의 거래가 이렇게 많은 편인데 네네. 이때는 미국 기업에서 이걸 이제 월세로 살았다.
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뭐 이 세계 최대 통신 기업도 있었고 미국 기업, 그다음에 미국 에너지 기업도 와서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됐냐 이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이해충돌 관련된 의혹인데요. 네네. 당시 한 후보자가 통상 이 산업 분야 고위직으로 근무할 당시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1993년 이 집을 거액의 성금을 받고 미국 석유회사 한국법인에 장기간 월세를 줬는데 이때 3억 정도를 성금으로 받았습니다. 선금으로. 네. 그래서 월세를 이 거액의 월세를 성금으로 받는 경우가 쉽지가 않고 또 이 3억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당시 서울의 25평 아파트를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거액이었다 얘기가 있고요. 또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이 성금 중에 일부를 이 집을 사는데 보태서 샀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액이 들어와서 그걸 좀 잘 활용한 셈이 됐는데 이 미국 에너지 기업이 한국 법인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통상 산업 분야 고위직으로 있던 한덕수 후보자 집에 월세를 살았고 또 월세도 매달 낸 것도 뭐 아니고 거액을 줘서 그걸로 한덕수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 돈을 보태서 집을 또 살 수가 있었고 네네. 그래서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흐른 일이라서 네.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는 고민이 있습니다만 만약 지금 현직 통상산업본부장이 보유하고 있는 네. 시내 부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 기업들이 이제 입주해 있고 좋은 조건으로 돈을 냈다. 사실 이제 미국은 전월세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이 없고 네. 이 월세를 선지급하는 경우들은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게 뭐 아메리칸 스타일을 서울에서 도입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의혹이 좀 쏟아져 나오는 분위기인데 오평론가님 어떤 분위기예요? 일단은 지금 예전과 다른 분위기가 일단 부동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매번 말씀드렸지만 고액 연봉만으로는 쉽지 않을 텐데 네. 고액 연봉 받는 과정이 드러났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가액에 대한 부분인데 부동산을 원래 구매하던 게 그냥 가격이 올랐다. 이건 뭐라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에서 돈을 내줬다면 과연 3억 이상의 적어도 3억 100원 정도는 돼야 미국 회사가 이익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아무 이익도 보지 않는데 3억을 지급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미국의 전월세 개념이 없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인이 미국에 있는 기업으로 스카우팅을 받아서 간다고 하면은 집을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지 네. 또는 법인의 뭐 회계 처리 내역을 해주기 위해서 세금 처리를 하기 위해서라든지 근데 그 사람에게 그냥 이렇게 툭 돈을 다 뭉터기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제가 주변에 들어봐도.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렇게 뭉터기로 돈을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이 부분은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네. 서울에서 거래하는데 네. 미국식 스타일을 적용하는 것도 좀 이상하죠. 그런 거는 만약 그랬다고 하면 미국 그 회사가 서울 현지에 대한 걸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몰랐다거나.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또 굉장히 낮다. 혹은 그런 세입자를 뭐 또 건물주가 굳이 섭외했다거나 여러 가지 더 이상한 정황은 더 커질 것 같아서 네네. 이건 뭐 한덕수 총리 네. 후보자가 해명할 문제네요. 해명이 좀 나왔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이 주택을 89년에 구입한 다음에 임대하다가 99년부터는 실거주하고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중개에 따라서 월세 선지급 방식으로 계약을 한 거다. 계약 전 과정을 중개업소에 일임하고 세금을 투명하게 납부를 했다. 이 청문회에서도 검증에 열심히 성실히 임해서 국민의 의혹이 없도록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보면요. 아까 10년 전에 40억 신고한 재산이 지금 80억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내놓은 주택 매물이 100억이라면서요. 네. 그러면은 80억을 넘잖아요. 재산 보유가. 그러니까 이게 공시지가를 보면 뭐 이렇게 보면은 10억 증가한 그 주택 공시지가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지금 매물은 뭐 100억에 내놨다고 했는데 이거 뭐 팔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아마 소유 관계가 여러 가지로 좀 나눠져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건 좀 더 찾아봐야 네, 되는 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인사청문위원도 아닌데 네. 금액도 맞춰보고 지금 나온 보도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뭐 청취자분들을 포함해서 국민들의 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뭐 한덕수 총리 후보자 또 이게 청문회에서 소상히 다 밝히겠습니다 하고
자료들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잘 넘어가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한 언론사가 시세가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 수준인데 거의 5천만 원 수준에 내놓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네네. 93억 정도. 2배 가까이 내놨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높이 내놓은 이유에 대해서 또 질문할 수밖에 없겠죠. 네네. 네, 해당 주변 가격과 좀 많이 다른데 애초에 팔리지 않게끔 해놓은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예. 제가 특정 인물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겠지만 현 정권 내에서도 일부러 가격을 다른 또 동일한 아파트에 예전에 네. 청와대에서 근무하려면 네. 2주택까지면 안 된다. 네. 그때 나온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아파트 라인에서 한 10억을 더 비싸게 내놓으면 안 팔리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일부러 안 팔려고 가격을 높이 해서 책정해서 내놓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았던 공직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비슷한 사례로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질문이 들어오면 응답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누가 보더라도 안 팔려고 일부러 이랬다라는 것처럼 보인다면 여기도 사실 국민의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아유, 참. 부동산 때문에 지금 정권 심판이 됐다는 비중이 그게 제일 크죠. 굉장히 높은데 또 이제 새 정부 출범하자마자 부동산 논란으로 이 총리 후보자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면 이건 또 어떤 모습인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 보죠. 안철수 인수위원장 오늘 발표한 내용이 현 정부 조직 체계를 초기에는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관심의 초점은 네. 여가부 폐지 이 부분을 폐지 어떻게 할 대상인 거냐. 부처들이 몇 개 있죠. 그래서 이게 조직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또 법이 통과돼야 되는데 이걸 민주당과 어떻게 조율할 거냐 이런 관측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안철수 위원장의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현행 정부 조직 체계로 기반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여가부도 장관이 인선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안철수 위원장의 설명은 임명된 신임 여가부 장관은 조직의 문제점이 뭔지 더 나은 개편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을 거다. 이렇게 선을 긋긴 했어요. 인수위 측의 얘기를 들어봐도 여가부 폐지가 번복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준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이 조직 개편 문제는 야당은 물론 전문가 각계각층의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새 정부는 시급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 챙기면서 이 부분들은 향후 공청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경청해서 바꿔나가겠다.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6월 지방선거가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민심에 좀 반하는, 그러니까 비판 여론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제거해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조직 개편안이 나오면 여기에 이제 적재적소에 어떤 신임 장관들이 배치될 거냐. 네. 이게 인선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지금 그러면은 출범 초기에는 현재 조직을 개편하지 않고 출범은 일단 한다. 여가부는 그럼 여가부 장관 임명하고 출범해서 네. 내용 검토를 한 후에 순차적으로 폐지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느낌이에요. 폐지를 할 수도 있고 개칭을 할 수도 있고. 개칭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성 가족부인데 얘기가 나왔었던 것이 여성 가족부의 예산 중에 약 10% 정도만 여성을 전담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청소년과 가족 네. 그리고 한가정 여러 가지로 이제 양육과 관련된 지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란 단어를 굳이 앞세우지 않아도 이 부처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에 네. 예전에 계속 나왔었던 것이 성평등 가족부 네. 또는 이제 보수에서는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싫다. 양성평등 가족부. 그러니까 다양한 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거죠. 아이디어는 미래가족부, 인구가족부 여러 네.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가족부라는 이름은 그대로 가져가되 앞 글자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서 개칭하는 방향도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네. 어쨌든 지금은 집단적으로 여가부 폐지를 일방적으로 폐지를 해버리면 네네. 많은 반발에 쌓일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선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네. 글쎄 당선인이 철저히 다 동의를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았으면 이게 또 시그널이 엇나가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아니 여가부 폐지가 바로 안 되니까 네. 이런 공약 같은 것들이 점점 수정되는 거 아니냐 인수위 차원에서. 밀리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곤 했었는데 여가부 폐지는 이거는 달라진 게 없다라고 인수위 측에서 바로 또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거 봤을 때 안철수 위원장의 생각과 인수위 그러니까 당선인 쪽의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다. 네. 그러니까 속도나 아니면 범위나 규모 이런 것들 변화의 폭이 좀 다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는 귀결은 같으나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겠죠. 네. 누가 책임을 더 가지고 덜 갖느냐에 따라서 좀 완곡한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직설적인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은 지금 상당히 좀 좌불안석이겠어요. 네, 굉장히 좀 불안할 텐데 그래도 이게 부처 간 통합이 되면서 또 예전 같은 경우에도 부처 간 통합이 됐을 때 잘 이동을 했거든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 갑자기 뭐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도 여성가족부 신임 장관이 딱 내정되면 네. 이 기업의 느낌으로는 구조조정본부장이잖아요. 마지막 담당자 그렇죠. 정도가 되죠. 아. 네. 아니 이번 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게 기무사령부 폐지할 때 그냥 해체 말한다고 해체되는 게 아니니까 네. 마지막 사령관이 가요. 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군사안보 지원사령부로 바꿔서 네. 마지막 사령관이 되면서 동시에 초대 사령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조직 개편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랬었죠. 네. 자, 그런 이제 구조조정본부장의 역할이 누가 될 것인가 이것도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네. 자 지금 그러면 이제 내각 인선도 이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조직 개편 때문에 이건 또 국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네. 저 정부 조직법이 네, 맞습니다. 쉽지 않다는 이 어떤 보관도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인선을 할 텐데 어떤 인물들이 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까? 지금 어제 전해드린 대로 경제 라인은 거의 뭐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아, 어제 전해주셨죠? 네, 뭐 추경호, 최상목, 김소영 이 라인으로 조합이 된 것 같고.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네, 경제수석. 수석, 김소영 경제수석까지 가는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렇다면 안철수 위원장계 인사들은 몇 명이나 또 들어갈까? 아, 네네. 이것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이 제일 유력한 사람을 꼽힌 사람이 이태규 의원이에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지금 기획조정분과위원인데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가지 않겠냐. 아하. 이게 제일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네네. 행안부 장관 안 가더라도 다른 분야의 내각으로 장관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지금 인수위 대변인이 신용현 대변인인데 그렇죠. 과학 이 전문 분야가 있기 과학자죠.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교수 같은 경우도 안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거든요. 네. 결국 질병관리청장이나 보건복지부 장관 기용 가능성이 얘기가 되고 있고 네. 안 위원장의 대선 후보 시절에 상임선대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도 지금 사회부총리 쪽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사회부총리면은 교육부 장관 겸직. 그렇죠. 예, 겸직하는 그 자리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 네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 네.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아마 중소벤처기업부로 가는 게 아니냐. 또 한 자리가 비서실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 대통령 비서실장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나경원 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자리 여기에 좀 제일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제 이현주 전 의원 여기 오셨는데 중기부 장관 후보로 물망에 거론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나름 반색하셨거든요. 아, 예.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네. 기사가 한 번 나왔었죠. 어떻게 이현주 전 될지. 의원이 그 네. 물망에 아, 올랐다는 근데 기사가. 인사는 저희가 이게 추측하고 얘기를 해도 모릅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네, 한다. 그렇습니다. 뭐 워낙 여러 명. 그러면서도 지금 언론은 계속 마치 확정적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2배수로 좁혀졌다. 네.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네. 제3의 인물이 또 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충분히 이게 2배수로 좁혀졌다는 것은 언론이 서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다는 뜻이죠. 아하. 또 다르게 보면은 이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 A 이름이 나오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B 이름이 나오니까 아 2배수 이 둘 중에 한 명이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 이런 시즌에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취재 과정에서 네. 자가 발전이 꽤 많이 있다. 그렇죠. 기사가 나오면 계속 또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 얘기를 쭉 보고 언론에서 또 조어를 했습니다. 말을 네. 만들었는데 이 보고서 5060 남성 내각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고서 네. 5060? 네. 왜냐하면 보가 이제 보수 정권, 네네. 고가 고시, 고시. 저가 서울대. 이런 서울대. 출신 인사들이 보고서. 자리를 다 차지하는 거 아니냐. 특히 남성들이. 연령대는 5060이 주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다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이 보고서 아니다라고 하면서 30대 젊은 장관 아니면 40대 젊은 보수 쪽이 아니라 진보 쪽 이 진영에 있는 어떤 새로운 인물 이렇게 임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예측한 대로 가지 않고 국민들이 좀 감동할 수 있는 깜짝 놀랄 수 있는 인선이 될지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요. 항상 그런 좀 포인트가 있어야 신선감이 있는데 네. 과연 보고서가 될지 좀 새로운 게 나올지. 오창석 평론가가 30대 네. 지금- 기용 가능성 있습니까? 없죠. 연락받은 거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무색무취기 때문에 네. 불가능합니다. 예. 보고서. 그러니까 두 글자로 줄일 수 있잖아요. 네.
아재잖아요. 아재. 근데 이제 서울대라는 특성이 있군요. 고시하고 네. 관료 아재들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12시 40분이 정확하게 됐습니다.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하죠. 교통정보센터에 오수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오전 정체 평소보다 심한 편이었는데요. 낮 시간대로 접어들어서도 여전히 밀리는 곳들이 많습니다. 먼저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창부터 월곶,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답답하고요. 또 용인을 지나 양지터널까지도 6km 구간 안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원주 방향으로는 초월터널을 앞두고서 새롭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논산 방향은 차량터널에서 교통량이 많아 2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천안 방향으로는 남풍세에서 남천안 나들목까지 작업의 영향으로 속도 내기가 어렵고요.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호남터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있어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정체고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함안 2터널 부근에서만 정체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어제 잠깐 다뤘던 소식인데요. 이 국민의힘 예전에 이제 국회의원을 지냈었죠. 이 강영석 변호사가 이 경기지사 출마를 시사하면서 복당을 신청했는데 서울시당은 통과가 됐다. 근데 마지막 최고위의 결정이 남아 있었는데 결정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 네. 최고위에서 강용석 전 의원의 입당을 불허했습니다. 자, 최고위원들이 이제 투표를 했어요. 무기명 투표를 했고 그 자리에서 이제 과반 이상이 복당 불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반대했고 찬성했고 이건 뭐 알려지지 않았고요. 네. 또 사무처에서도 실무자들이 다수인 의견만 보고하라고 했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설명했어요. 수치는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또 복당 부결 사유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여기에 네네.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들께서 각자 생각대로 했지 저희가 토론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토론도 없이 바로 투표만 했다. 바로 그냥 투표했다. 그게 네. 이제 안건에 올라왔으니까 자 이런 안건입니다. 투표하겠습니다. 네, 투표 결과 이게 부결됐습니다.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 드린 네. 건 아니 입당을 안 받을 거면 복당을 다시 안 받을 거면 서울시당에서 걸러내지 않았을까? 굳이 최고위까지 왜 올려서 부담을 끌어안았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오창석 평론가의 어제 추측이 맞았어요. 네. 부결될 거라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이제 추측인 네. 거죠. 어떻게 추측. 얻어 걸린 걸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당 같은 경우는 책임을 최고위로 돌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서울시당이 폭격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시당이 차원에서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무거운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위로 돌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강용석 전 의원도 부결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시나리오를 분명히 열어놨을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당이 무슨 생각으로 받아줬는지 모르겠다라고 공격을 네네네. 하긴 했었지만 서울시당은 서울시당 나름대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보고 그럼 이제 앞으로의 판로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떨어질 걸 예상하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당장 떠오르는 것은 출마를 강행한다면 무소속입니다. 그렇겠죠.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수가 있고 이 무소속으로 하면 일정 인원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뭐 그거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네. 1,300만의 인구이기 때문에 네. 그 속에서 뭐 강용석 전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준 정도는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무소속으로 강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당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면서 당을 공격할 것인가 이게 네. 두 개 중에 선택할 것인데 당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당 전체를 공격하면은 어떻게 보면 멀리서 보면 섀도우 복싱이거든요. 누구를 때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특정 인물을 거명해서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 당이 아니라 지금 당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대표를 공격할 가능성이 네. 열렸죠. 그래서 더 거세질 수 있다. 그렇죠. 지금 뭐 여러 가지 강용석 전 의원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료를 있어요. 공개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계속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가 무서워서 나를 거절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서우면 받아주지 않아요 보통? 회피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받아주면은 저거 진짜구나. 저거 무마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받아줬구나. 네네네. 어떻게 보면 정치적 딜을 했구나라고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수 의견만 보고하라고 했다. 네. 토론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말을 빨리 끊어내는 뉘앙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쉽지 이 않습니다. 파장이 앞으로 흘러갈지도 지켜봐야 되겠네요. 강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즉각 반발했어요. 반발했어요. 최고의 결정은 입장이 납득할 수 나왔어요? 없다. 네, 언론 통해서 입장을 냈는데 아니 공천은 달라는 것도 아니고 경선 참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법적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결정이다. 주장을 했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오후 뭐 이 후원 방송에서 지지자들의 의견을 듣고 무소속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일명 유튜버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또 뉴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들이 오갈지도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지금 어제까지 계속 다룬 게 이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이거 왜 이렇게 86그룹이 막아서느냐인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뭐 10여 명이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더라고요. 네, 지금 친문 이 모임이죠. 민주주의 4.0에서 네.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예?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친 이재명계와 또 친문계를 포함한 비이재명계의 싸움으로 개파 싸움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개파 싸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가 됐고요. 네네. 하지만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후보 등록을 하면서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 서울 지역 의원들도 따로 만나가면서 설득하고 있다고 해요. 내가 나온 게 나를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당을 위해서 나온 거다. 얘기를 하면서 하소연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내 좀 의견들 당심이 어떻게 좀 바뀔지는 좀 더 봐야겠습니다. 자, 지금 당심 얘기하시니까 심의 유행이죠. 심의. 김은혜 전 대변인 이제 경기지사 출마 얘기할 때 네. 윤심을 받은 윤심. 건가 네. 그랬더니 어제 야구 사인 얘기도 했습니다만 나는 윤심 아니고 민심 보고 나왔다. 또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민주당 내에서는 명심이 움직이고 있는 것인가. 자, 지금 이재명 전 후보 전 경기지사의 6월 출마론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 분위기예요? 지금 그 사실 소수였습니다. 6월 출마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6월 지방선거 때 이 비어 있는 국회의원 이 보궐선거 지역에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등판해야 지자체장은 된다.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지방선거 지원 유세도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이게 소수였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지난 4일이죠. 3일 전이죠. 그때 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남용 관련된 의혹. 의혹. 예, 그게 경찰에서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도청을. 그런 걸 볼 때 검찰이 벌써 움직이고 있다. 경찰이 움직이고 있다. 다 수사기관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전 후보 쪽도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시각으로 본다면 네, 뭐 이재명 죽이기가 시작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대응 논리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냥 맨몸으로 맞설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이 국회의원 이 이른바 배지를 단 다음에 네. 그 힘을 가지고 8월 당권에 도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오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이재명 후보의 조기 등판론에 있어서 의원 경험이 필요하다, 국회 경험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민주당 전체의 의견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대부분 의견입니다. 네. 열심히 도왔든 돕지 않았든 네. 국회 경험을 조금 해서 국회의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정책도 필요하다. 입법부 시각, 네, 그게 중앙 필요하다. 정치라고 하죠. 우리가. 네, 그래서 흔히. 본인도 그걸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의원 출마를 하고 싶어 할 텐데 그럼 언제가 중요하느냐 이게 있을 거고 그러면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 나오는 보궐이 있느냐 지금 정확히는 없어요. 정확히 결정된 보궐선거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당 을에 이제 김병욱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차출돼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거기가 빠지면 분당 을의 재보궐이 열리는 거고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네. 분당갑의 김은혜 의원이 국민의힘 본후보가 되면 분당갑이 비워집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에 보궐이 열릴 수가 있는 거고요.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본후보가 되면 인천 계양이 빕니다. 네. 그럼 거기가 재보궐 열리죠. 현재는 다 가능성이네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지역구가 빌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것도 안 빈다. 그러면 애초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의의가 없어요. 없는 거고. 애초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지역구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이 본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요거 하나. 김병욱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가느냐.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본 후보가 되느냐. 네.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후보로서는 현재로서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수동적으로 어떤 한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고 보니까 아까 그 뭐 민주주의 4.0 네. 친문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전 대표 오늘 후보 등록합니까? 네, 오늘까지 광역 그 자치단체장이 출마하는 네. 사람들은 등록해야 돼요. 민주당 네, 네. 그 후보들은. 그래서 오늘 등록한다고 했으니까요. 아마 네. 등록이 진행되거나 지금 됐을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이제 전 대표는 네. 어쨌든 예비 후보로 나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을 위해서 이 결정을 한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네. 지금 이제 와서 반대가 있으니까 나가지 않겠다. 그 얘기 뭐냐면 아니 당을 위해서 출마한다고 했는데 그냥 도로 들어가 버린다면 자신의 논리와도 맞지가 않으니까 아마 정면 돌파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또 복잡한 변수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는 아니 나는 차출됐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뭐라고 해요? 하고 좀 억울한 걸 토로하기도 하고 네. 아니다 뒤에서는 또 명심이 작용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차출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결단을 내었으면 그걸 돌파하는 것도 역시 정치인의 능력, 정치인의 역량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하고 이 새로운 물결 이 김동연 대표죠. 합당 선포식이 끝났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있었고요. 뭐 합당 서약식을 포함한 합당 선포식을 했고 한 18일 정도면은 모든 이제 실무적인 합당 절차가 다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김동연 대표도 뭐 이제 민주당 경선을 참여해가지고 경기지사 도전을 하는 상황이 될 텐데 이것도 뭐 경기 지역이 치열하기 때문에 경선 룰이 어떻게 되느냐 또 어떤 일정으로 되느냐 이게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한동훈 전 검사장 무혐의로 결정이 났는데 어제 우리가 다뤘습니다. 근데 이제 무혐의 확정은 저녁이 돼서 이제 속보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뭔가 한마디 했네요. 네,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니 서울중앙지검이 이 기술력의 한계를 언급했으니 제가 뭐라고 하겠냐. 기술로 못 푼다는데 아쉽다.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아쉬움을 드러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인 게 뭐냐면 기술력의 한계라는 점도 언젠가는 서울중앙지검이 밝혀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그 버전의 포렌식을 하는데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 한동훈 무혐의다. 이 얘기는 네. 냉정한 기술적 현실이 아니라 또 다른 현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평론가님 무슨 현실입니까 이게? 글쎄요. 어쨌든 검찰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의심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2년 동안 어쨌든 이 휴대전화의 비번은 풀리지 않았어요. 이게 두 가지 시각이 저는 남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거 억울했겠구나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앞으로 애플사의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더라도 네네. 검찰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거나 또는 기술력이 없으면은 휴대폰에 무엇이 담겨있든 우리는 못 밝혀내는구나 라는 사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판례와 선례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네네.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그래서 제가 지금 안심이 되고 있다고 하면 제가 참 나쁜 사람이네. 그런 생각은 다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검경이 기술력으로 이 스마트폰의 비번을 못 풀어서 뭐 범죄 혐의를 밝히네 못 밝히네 이런 얘기는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난감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보니까는 이제 무혐의 내용에 이 휴대전화 내용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담겨 그런 있어서 설명도 있었습니다. 한번 앞으로 좀 따져볼 문제다 싶습니다.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까지 정리해보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5557님. 일상생활이든 정치든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시사본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신청곡은요. 벚꽃 엔딩 커피 쿠폰 2개 보내드리면서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어떤 수나 양을 나타낼 때 배라는 한자를 써서 2배, 3배, 4배와 같이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할 때 갑절이나 곱절이라는 고유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표현의 뜻을 잘못 알아서 맞지 않게 사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2배라는 뜻으로 쓰는 경우에 갑절과 곱절 중에 어떤 것을 쓰시겠습니까? 이 갑절은 어떤 수나 양을 2번 합한 만큼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2번 합한 수량만을 뜻하기 때문에 그 앞에 한, 2, 10, 100 같은 숫자가 붙을 수 없습니다. 3갑절, 4갑절 같은 표현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곳의 집값은 다른 곳의 2배이다라고 할 때 2배 대신에 갑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2갑절이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반면에 곱절이란 단어는 곱하기와 관련해서 생각하시면 기억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곱절은 주로 고유어 숫자 뒤에 쓰여서 일정한 수나 양이 그 수만큼 거듭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의 준말은 곱이고요. 한자어의 배와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생산량이 작년보다 곱절이나 늘었다. 또는 3곱절 남는 장사였다처럼 앞에 숫자가 붙을 수도 있고 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제가 김용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잠깐만 이제 그만 문제라고. 네,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날씨 핵심은 대기의 건조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건조특보 내려져 있는데요. 중부 대부분 지방과 동쪽 지역 특히나 더 건조한 가운데 영동과 경북 산지에는 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저녁과 글피 사이에는 오늘보다 바람이 더 강해지는 지역들입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쪽 순간 풍속이 초속 20에서 25m에 이를 수도 있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고요. 시설물 관리 또한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국 곳곳으로 비가 조금 내리기도 했는데요. 건조함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오늘 대기의 질은 양호한 가운데 전국이 맑은 날씨 이어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이 서울 16도, 강릉 20도, 대전 19도, 대구 21도 등 전국적으로 13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 6도 등 전국적으로 1도에서 10도의 분포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 19도 등 전국적으로 16도에서 24도의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낮부터 당분간 기온이 오름세를 띠겠습니다. 모레 주말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 또 일요일에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예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 해상과 서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4.6도, 습도는 27%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 새 정부 임기 시작과 동시에 용산 집무실에서 직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5월 10일 새 대통령 직무 시작 전까지는 위기관리센터가 완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부과 수준과 변동폭을 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것은 물론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의 양적 긴축에 곧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최근 우리 경제가 대외 여건이 악화되며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와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 심리가 크게 악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를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희 시사본부에서 특별히 치킨본부를 개설하고 있죠. 방송 의견 문자로 보내주신 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맛있는 치킨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보수의 심장, 이런 타이틀답게 대구의 예비시장 후보가 8명이나 몰렸다고 하네요. 전국 최고 경쟁률인 이 자리에 과연 누가 깃발을 꽂을 것인가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자, 유영하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 후보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유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유영하 후보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예비 후보.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 대구에서 시장 출마 선언하셨는데 선거 준비 잘 되고 계십니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처음에 초반전에 준비할 것도 좀 많고요. 네. 그래서 근데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이 중차대한 일에 출마 선언을 하시기까지 계기가 있었을 텐데요. 이 중요 계기라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글쎄 특별한 계기라고보다는 자연스럽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 다른 언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을 접견하면서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재직하시던 동안에 여러 현안이나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네. 삼성병원에 계실 동안에 대통령께서 처음에 국회의원으로 계시면서 조성하려고 했던 공약했던 달성 테크노폴리스나 또는 대통령 재직 중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었던 일, 그래서 그게 잘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셨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제 힘을 다 마쳤었으면 이런 부분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많이 토로를 하셨고요. 그런 네. 이런저런 얘기를 와중에 저도 고향이 대구니까 그럼 제가 맡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어떤 반응이셨나요? 처음에는 그냥 그 얘기가 선거에 꼭 출마하느냐 이런 뜻으로 안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네네. 나중에 이제 제가 결심하여서 선거에 출마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좀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다. 근데 항상 시민들한테 진정성 있게 다갔으면은 그 진정성 있는 마음이 시민들로 하여금 설득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조언을 들으신 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대통령 또 재임 시절 그 전후해서 대구 발전에 대한 관심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장 이야기를 이제 결국 나중에 드렸더니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다. 자, 후원회장을 맡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얼마 전 대구 달성 사저로 돌아갈 때 네네. 거의 모든 방송에 이제 생중계가 됐는데 네네. 그때 그 인재를 발굴해서 네네. 대구 발전에 기여하겠다,
네. 여기에 좀 그 유 변호사님 스스로 포함됐다는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사회자님께서 네. 잘 모르셔서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대통령께서 평소에 네. 그런 얘기를 정말로 누차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네네.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창조 경제를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한 단계 업데이트 시키고 그다음에 문화 융성을 통한 이런 걸 통해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도중에 하여튼 대통령께서 그 일을 다 못하시고 온 데 대한 아쉬움이 많으셨고요. 네네. 그런 아쉬움을 다른 사람들이 좀 이어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또 다른 이들이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누차에 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말은 뭐 특별한 의미를 갖고 했다고 그때는 느끼지 않았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단어 선택이 굉장히 신중하신 분입니다. 네네. 잘 보시면 그때가 다른 이의 몫이라든지 이렇게 단수를 썼으면 저를 가리켰겠지만 네네. 다른 이들의 그러니까 복수를 썼기 때문에 저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뭘 얘기를 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인재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네. 자, 이게 또 청취자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유영하 변호사님이 유영하 예비후보가 얘기하시는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고요. 계속 호칭이 이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네네네. 뭐 워낙 가까운 관계시니까 또 후원회장을 맡으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본 그 박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 사저로 들어갈 때 한 이야기는 뭐 특별히 이번 그 지방선거나 특정한 인물을 지칭했다기보다는 늘 주장해오던 평소의 지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구시장 예비후보가요 무려 8명입니다. 그 전국에서 지금 수도권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뜨겁다. 이게 최고 출마 경쟁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글쎄 그거는 뭐 저는 꼭 집어 이렇다고 보진 않지만 그냥 제가 판단할 때 대구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번에 출사표를 던지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 후보님은 지금 특별히 이제 경력상 행정 경험은 없으시잖아요. 그 행정 경험을 일반 행정 경험을 말씀하시나요? 뭐 시장이나 군수나 도지사나 이런 거 그런 거 말씀하시나요? 그러면은 저희가 예비 후보 중에 아마 한 분만 계시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검찰 행정을 했던 검사로서 9년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회 차관급으로 2년을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행정 경험이 없다고는 안 보고요. 다만 어떤 행정이냐. 그런 일반 행정이 없다 그러면 맞죠. 그렇지만 의정 경험이 있으신 분도 행정 경험 없습니다. 그건 마찬가지죠. 네네. 국회의원도 행정 경험이 없긴 마찬가지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흔히 그냥 이제 지자체장, 지방자치단체 행정 경험은 대다수 후보가 없다. 없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직 경험은 있으시니까. 그렇죠. 그것도 행정 경험에 포함된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제 차기 이제 곧 대통령이 될 당선인도 행정 경험은 없는 셈이네요. 검찰 조직의 수장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강점으로 이 부분을 메우실 생각이세요? 뭐 저는 그때 출마 선언문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제가 특별히 다른 분에 대해서 비교 위가 있다고 생각 안 하지만은 그렇지만 어떤 일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실천력, 뭐 약속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타후에 절대 뒤지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이행하는 것과 신뢰 문제.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공약으로 좀 다듬어져 나오겠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보시는 대구 행정의 급선무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행정의 급선무 그러면 행정이라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시급한 현안이 뭐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한다면 결국 그건 경제 문제입니다. 대구가 한때는 대한민국을 선도했던 1등 도시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물론 대구뿐만 아니라 지방이 전부 쇠락해지고 있는 건 또 수도권에 집중된 건 공통된 현상이지만 대구가 계속해서 인구도 줄어들고 경제 활력도 잃어버리고 이런 부분은 결국 일자리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제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 또 지방 자치단체는 사실 재정 자주도나 재정 자립도에 있어서 국가 보조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선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대구에서 데이터
산업의 거점 도시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데이터링 앞으로 제 21세기 원이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데이터 거점 도시 산업 도시로 만들고 거기 위해서는 데이터 산업 단지를 만들어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데이터 기업을 대구로 유치해서 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뭐 강론을 얘기 드리자면 10분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네. 이제 선거 과정에서 계속 또 피력해 주셔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산업화 시기에 뭐 대구 하면은 이제 우리 중추 중에 하나였던 섬유산업의 메카. 근데 워낙 옛날 얘기잖아요. 많이 이제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메가시티 구축에 대한 청사진도 앞으로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 메가시티라는 게 지금 네. 요새 많이 유행처럼 번지는데 맞습니다. 뭐 메트로폴리탄 시티라든지 이게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메가시티라는 용어 자체는 조금 제가 볼 때 불합리하고요. 대구가 메가시티가 되면 대구가 중추적인 도시가 되고 그 옆에 뭐 경산이나 영천이나 고령 성주 이런 위성 시군들이 같이 상생해서 발전하는 그런 개념을 보면은 지금 메가시티라는 것보다는 하여튼 서로 협력하는 그래서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반경에 있는 여러 도시들 그래서 서로 주고받으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 여쭤봐야 되겠네요. 박 전 대통령 대구 사저 입주 첫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비공식 접촉이 이루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그리고 또 바로 또 윤 당선인이 이제 찾아뵙겠다는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갔을까요? 그날 3월 24일로 기억되는데요. 네. 그때 그 이제 운영실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소장님께서 오셔서 난을 전달하시고 당선의 말씀을 전달해 주셔서 제가 그걸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고 네. 다만 그때 이제 당선인께서 그때 시점에서 그 다음 주에 아마 지방 일정이 있는데 그때 좀 찾아뵀으면 어떨까 이런 뭐 얘기를 주셔서 아직 대통령께서 입주하신 지 오늘 첫날이고 또 건강 상태가 아직 좀 회복 상태를 봐야 된다. 그래서 조금 일정은 저희랑 한번 얘기를 한 번 더 나누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비공식적으로 그 당선인 측 인사분 한 분하고 이런 대통령과 당선인 측께서 만나시는 부분에 대해서 뭐 그냥 개괄적인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 네네.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나기 전인데요. 그 네네. 이후 뒤늦게 이제 대통령과 당선인 만남은 이루어졌고 그러면 지금 취임식 전에 박 전 대통령이 윤 당선인을 만날 가능성 있습니까? 그거는 뭐 제가 뭐 만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아마 근간에 당선인 쪽에서 어떤 연락이 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이번에 그 취임식은 참석을 하실까요? 아니, 근데 그것도 지금 박주선 취임위원장께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초청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정식적으로 뭐 모든 의제는 프로토콜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식 공식적으로 이제 초청장이 전달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어떤 말씀이 계실 거고 그런 말씀이 계시면은 제가 그걸 언론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대구시장 선거 박심 대 박심의 대결로 흘러갈 것이냐 이런 추측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그 아까 8명 중에 그 유 변호사님 외에도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단 말이죠. 친박계 인사로 분류가 되고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어떤 박심 이걸 대구 시민들이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건 뭐 그냥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친박계 예전에 친박계 의원들이 계셨죠. 뭐 그런 정치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근데 뭐 대통령께서 후원회장을 맡으시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뭐 누구든지 누구를 후원하고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원회장을 두 분을 이게 후원회장을 한 명을 후원회장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걸로 뭐 저는 대답이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자, 대구로 하방한 지난 대선에 또 경선 후보 홍준표 의원이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지지도가 꽤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세요? 그래서 뭐 여론이라는 건 사회자님 잘 아시다시피 고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뭐 출발도 조금 늦었고요. 당연히 지금은 홍준표 선배께서 저보다 여론이 높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조금 전에 이제 경선 일정을 제가 받았는데 아마 한 보름 정도 넉넉하게 잡은 보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대구 시민과 또 국민의 당원 여러분들께 진솔하게
제 개인에 대해서 설득을 드리고 대구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러면 지지율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진짜 박심원 어디 있는지는 후원회장은 한 명만 맞는 것이다 이렇게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네. 또 친박 단일 후보로 가야 되지 않느냐? 너무 후보가 난립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유 후보께서 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제안하면 단일화 거절은 안 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요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네, 저도 그게 이제 어디 방송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앵커분이 여쭤보셔서 네. 이렇게 제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의가 들어오면 피할 생각은 없다. 그렇지만은 저는 제 길을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네. 덧붙여서 꼭 단일한 명칭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구가 워낙 뜨거워서 앞으로 네. 경선 과정에 또 전화 연결할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후보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영하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 후보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각설하고 시즌2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나오셨고요. 또 인수위, 자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 장해찬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딴 거 보느라고 깜빡했어요. 아니 장 단장님은 여기 오실 때마다 이렇게 급수가 좀 높아지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타이틀이 붙어. 일하는 것뿐입니다. 그냥. 그래요? 네. 일하는 것뿐이다. 자,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 단장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어떤 일 하는 곳입니까? 저희는 정책 사각지대를 청년들이 직접 나서서 찾는 게 목표인 곳이고요. 그래서 어제 첫 번째 국정과제로 은둔 청년들. 그러니까 일본도 히키코모리 문제 심각하잖아요. 심각하죠. 우리나라도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심각해요. 이걸 국정과제로 반영하겠다고 현장 다녀온 뒤에 발표했는데 놀라운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 비서관실도 신설하고 국무총리실에 청년 정책실도 만들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까지 은둔 청년이나 니트족 청년에 대한 지원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현장 찾아다니면서 발굴해서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매주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그 암행어사 느낌인데? 암행은 아니고 공개적으로 다닙니다. 암행은 아니고 이제 공개된 어사군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이제 대목이 느껴지고. 자, 현 변호사님. 얼마 전에 제주 4.3 추념식을 다녀오셨더라고요. 좀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제가 일단 고향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 또 할아버지나 외할머니가 그때 돌아가셨고. 4.3 때 갔는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오신 건 굉장히 잘한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보수 정당에서 처음 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어땠냐면 행사하면 그냥 큰 행사다 보니까 대통령이 참가하고 그러면 마을마다 버스를 딱 해서 와요. 네. 그럼 마을마다 쭉 부스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가는 이유가 가면 이제 어르신들 한 번에 쭉 볼 수 있거든요. 마을 어르신들. 한 번에 집안 어르신들.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라 인원 제한이 있어서 299명인가 그 안에만 가고 나머지는 또 밖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마을마다 버스로 안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냥 멀뚱멀뚱 있다가 그냥 이렇게 어찌 보면 약간 그런 건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뭐 제주도에서는 4.3이라는 행사가 워낙 커요. 왜냐하면 희생자분들이 뭐 공식적인 것만 지금 15,000명 정도 되고 네. 그 유가족들이 뭐 한 집안에 10명씩만 해도 15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날씨도 괜찮았고 그리고 뭐 저는 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꼭 내년에도 그렇죠. 후년에도 네,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제주가 고향인 현 변호사님의 바람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코로나가 거쳐서 많은 분들 모이고 또 현 변호사님들 가족들 다 일가친척 만나시면 좋겠네요. 각설하고 시즌2 본격적으로 한번 풍덩 들어가 보죠. 자, 먼저 이제 곧 야당이 될 현근택 변호사님께서 꼽으신 키워드 한동훈 무혐의. 야, 이거 어제 저녁 속보로 나오면서 뭐 오늘 굉장히 시끌시끌한 뉴스입니다. 현 변호사님 꼽으신 이유는요? 사실은 이제 이게 오래된 사건이잖아요. 지금 오래된 사건인데 그렇죠.
이 사건의 핵심이 뭐였냐면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이제 목소리를 뭐 녹음해서 들려주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네네. 그게 뭐 진짜냐 아니냐 이제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물론 이제 이동재 기자는 나가 그냥 뭐 내 지인하고 내가 그냥 자작극 한 거다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이동재 기자는 마침 그 핸드폰 녹음 파일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맷해 버렸거든요. 네. 뭐 초기화해 버리고 거기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남은 게 이제 한동훈 검사장 핸드폰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비번을 못 풀어가지고 이제 계속 끌었단 말이죠. 못 푼 거죠 끝까지. 그렇죠. 모르겠어요. 뭐 못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모르겠죠. 이걸 물론 기술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네. 이스라엘 뭐 장비를 통해서 풀 수는 있다고는 하는데 푼 것도 있고 못 푼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핸드폰을 봐야만이 그 이동재 기자와 뭐 통화를 했는지 아니면 통화했다 그러면 뭐 어떤 뭐 물론 녹음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검사장이니까. 네네. 왜냐하면 그 이동재 기자는 뭐 녹음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럼 결국은 언제 어떤 통화를 하고 무슨 대화가 오가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포렌식을 한다면 카톡방의 대화도 복원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가능성이니까. 근데 그게 결국은 안 된 상태에서 결국 증거 없다 해서 이제 결국은 무혐의한 건데 문제는 뭐 이런 거죠. 결국은 이제 윤석열 당선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유권 무죄 아니냐. 이런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거죠. 그래요. 또 이제 한쪽에서는 그러한 이제 논란이 있는가 하면 자, 수사팀은 그동안 이게 왜 2년이나 걸렸느냐 이 무혐의가 11번 정도 무혐의 보고를 했다는 거고요. 12번째야 최종 무혐의 처분이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 단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 진즉 무혐의 확정이 났어야 되는데 진작에 12번까지 갈 일이 아니죠. 세상에 어느 수사가 뭐 핸드폰 포렌식이 안 됐다는 이유를 들지만 우리나라에 핸드폰 포렌식 안 되는 수사가 이거밖에 없습니까? 다른 케이스에서 12번까지나 무혐의가 안 되고 반려되는 경우가 있나요? 타당한 이유 없이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었다면 박범계 장관이나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진즉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야 됐는데 이제껏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안 내리다가 뒤늦게 마지못해서 내린 것이지 무혐의 주면 안 될 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왜냐하면 12번이라는 기록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동재 전 기자 같은 경우 이 해당 사건 채널A 사건과 관련된 본인의 녹취 파일이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이동재 전 기자 사건 수사하면서 그 핸드폰에서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에 검찰이나 법무부가 이토록 집착했던 것은 뭔가 다른 별건 수사를 노리는 것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들고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짧게 하고 싶어요. 네네. 일단 일관성이 있어야 정치권이 내로남불이라는 욕을 안 먹는데 정책의 일관성. 그러니까 민주당은 검찰의 어떤 수사권이나 권력을 계속 줄이는 방향의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 사건에 와서는 검찰이 필요하면 핸드폰 비밀번호도 제출받을 수 있게 하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추미애 전 장관이 추진했다가 물론 여론의 역풍을 맞았습니다만 그게 이른바 이제 한동훈 방지법이었죠. 그거는 엄청난 검찰권 강화거든요. 그럼 검찰 개혁하고 검찰권 줄이겠다는 분들이 왜 이 사건에 오면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는가. 이 일관성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 일관성. 핸드폰 비밀번호나 포렌식이 안 된 상태에서 무혐의 줄 수 없다. 2018년도에 이재명 전 지사 자택 압수수색 당하면서 핸드폰 2개 압수됐습니다. 비밀번호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재명 전 지사 2018년도 그 형님 강제 입원과 관련된 사건 수사였는데 그것도 무혐의 나오면 안 되는 거네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 주장을 해야 되는데 유독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만 자꾸 예외를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 논리의 일관성이 좀 무너지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그 말씀 추미애 전 장관이 추진했던 법무부 장관 당시입니다. 연구 용역 착수까지 했는데 한동훈 방지법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냐. 왜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이러느냐. 현 변호사님 좀 반론이 있으세요? 저도 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걸 위해서 규정을 만들고 저는 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면 항상 법이라든지 규정이 자체가 특정일 넘겨 두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은 다른 사건에도 걸려 있어요. 고발사주 사건에도. 거기도 걸려 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손준성 검사가 그 보낸 게 있는데 그게 과연 손준성 검사와 어쨌든 그 무렵에 손준성 검사라 이게 사실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채널A 사건하고 고발 사건이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고발 내용이 그 채널A가 MBC가 허위보도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거든요. 거의 같은 내용이 연결돼 있는 건데 그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결국은 그러면 그 손준성 검사하고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 고발 사주와 관련된 내용이 없겠느냐. 물론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뭐 어쨌든 본인이 계속 이제 부인을 하는 거고 이게 물론 수사상의 한계인지 기술상의 한계인지 모르겠어요. 쟤네 뭐 아이폰이 원래 또 그 보호력이 좋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걸 가지고 지금 한동훈 검사가 나는 뭐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혐의를 벗었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등주 기자도 계속 말은 바꿨습니다. 자작극인지 뭐 얘기는 했겠지만 관련 사실은 소통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없으면 윤석열 당선인도 계속 이거 녹음판이 있냐 없냐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 어찌 보면 이제 못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가 뭐 강요 미수에 대해서 무죄 받았다 그러지만 그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현직 검사장을 팔면서 가족을 수사할 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그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뭔가 이제 진술을 받아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관건은 결국은 한동훈 검사장 관련됐느냐 안 되느냐인데 그렇죠. 사실은 지금 이걸 무혐의 받았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한동훈 검사장 아무 관련 없으니까 뭐 혐의 벗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도 제가 선거해 보면요. 지방 곳곳에 저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장례찬 잘한다. 내가 장례찬한테 부탁해서 뭐 해줄게 하는 분들 되게 많아져요. 저도 몇 명 봤어요. 네, 되게 이제 저 같은 미감알직도 그 정도면 좀 더 유명하고 체급이 있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전국에 한 트럭이 나와요. 근데 이건 사실 이모 기자의 취재 윤리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죠. 법적으로 무죄가 나왔지만 현근택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인이나 이제 검사장 정도 되는 사람의 이름을 본인이 이용하면서 취재 활용하는 거는 취재 윤리를 못 지킨 건 맞아요. 그 부분은 저는 이전 기자가 비판받아야 될 부분인데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는 그냥 이 기자랑 원론적인 대화하면서 그 녹취록 공개된 것도 들어보면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자신의 어떤 소신이나 철학을 밝힌 정도이지 특정인에 대해서 오히려 뭐 이렇게 함부로 수사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도 했거든요. 섣불리 수사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과 뭐 알고 지내는 기자가 어디 한둘이겠습니까만 그중에 특정 기자가 자기 이름 이야기하면서 과다하게 취재한 것에 대해서 나한테 책임을 물으라고 물으면 저도 저를 모르는 분들이 지방에서 제 이름 이야기하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 책임을 제가 물 수는 없는 법인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무혐의 처분 이후에 한동훈 검사장 직접 입장문도 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명도 적시를 했고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일까요? 일단은 뭐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 고소 등등이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어떤 식의 법적 조치를 취할지는 한동훈 검사장 개인의 문제니까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는데 정치적으로라도 저는 뭐 김어준 씨나 최강욱 씨 그리고 유시민 씨 등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마치 엄청난 음모나 엄청난 뭐 이 계략이 있는 것처럼 단정지어서 말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이 아니라 현실 정치에 이걸 윤석열 당선이 끌고 들어와서 결국 연결지어서 비판했던 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런 주장을 하셨던 분들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최종적인 판결이나 무혐의 확정 뭐 이걸 판결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무혐의 처분이 나온 기소를 안 간 거니까. 이후에는 최소한의 유감 표명 정도는 하는 게 우리 정치의 도리 아닌가요? 적어도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법적 조치는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말씀 이제 장 단장이 해주신 이름 외에 추미애 박범계 전현 법무부 장관의 또 이름도 들어 있습니다. 자, 채널A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토했던 이 현직이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오늘 아침 출근길에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육성을 듣고 오겠습니다. 뭐 냉정한 현실의 저는 결과물이라고 보고요. 글쎄 뭐 입장문을 내놨던데 봤습니다. 감정에 충실한 거는 알겠는데 검찰 요직을 맡을 것이다 라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그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쉽다. 그 기술력의 한계라는 점도 언젠가는 서울중앙지검이 밝혀야 되지 않을까. 왜 그것이 기술력의 한계인지 적어도 그 버전의 포렌식을 하는데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는지 그 부분은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항고 여부는 고발하신 분들의 고려 사항이니까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건이 다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다. 기술적 한계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 요직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또 아쉽다 이런 표현도 나왔어요. 자, 현 변호사님, 네, 요직 갑니까? 그건 뭐 제가 모르죠.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예를 들어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책임 묻겠다. 네네. 이런 사람들 책임 묻겠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지검장이든 뭐 수사권이 있는데 간다. 네네.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서울중앙지검장. 개인이 예를 들어서 네. 나 이게 무혐의 받았으니까 이제 나한테 의혹 제기했던 사람들한테 책임 묻겠다는 건 뭐 개인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분이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이 중요한 수사에 있는데 간다 그러면 그 수사는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사적 감정이 들어가는 특히 이제 아마 이제 지금 민주당 쪽 관련된 사람들 수사했을 때는 그렇게 네네.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전에는 현지도 마찬가지고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수사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권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본인의 어떤 법률적인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드러내놓고 책임 묻겠다. 저는 그런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요직에 간다? 그럼 앞으로 검찰 수사 내내 당연히 사적 감정, 보복 감정 아니냐 이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또 요직에 간다 그러면 그건 다 당연히 또 윤석열 당선인의 뜻이다. 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측근 중에 측근이니까. 저는 그래서 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요직에 가서 수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수사하는 내내 그 논란은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보복 사감으로 이제 오히려 취지가 왜곡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비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이 아니라 그 누가 검찰 요직에 가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죄지은 게 없기 때문이죠. 네네. 근데 유독 이제 특정 정치 진영에서는 특정 인물들이 검찰 요직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게 뭔가 떳떳하지 못한 게 있어서 그런가? 떳떳하면은 검찰총장이 누가 되고 무슨 상관입니까? 개인적으로 검찰이 태어나서 무서워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뭐 선거하면서 고소 고발도 많이 당했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검찰이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그런 관점에서 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말을 보태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 철저하게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가 나야 되는데 한동훈 검사장 지금 수사할 수 없는 한직으로 발령난 건 근거가 없습니다. 기소도 안 됐는데 계속 자천당했잖아요. 반면 정진웅 전 검사 같은 경우는 기소된 상태에서 승진됐거든요. 차장검사로.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일관성이 없는 인사가 검사 내부에서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다면 시스템에 의해서 과거의 어떤 수사 실적이나 경력, 능력을 토대로 인사를 했을 때 한동훈 검사장에 관련된 개인적인 인연이나 이번 사건을 다 배제하고서라도 이분이 일선 수사를 지휘하는 부서로 못 갈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을 향한 여러 가지 이 민주당 정치 진영의 공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게 될 때 특히나 해당 뭐 부처나 이 지검에서 정치 관련된 수사를 한다면 더더욱 신중하고 아주 확실한 것만 수사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혹시라도 수사했다가 무혐의 나오거나 1심에서 무죄 나오면 돌아오는 타격이나 역풍이 엄청 날 테니까요.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이 뭐 수사부서로 가면 안 된다. 가서 뭐 정치적인 수사할 거다라는 건 기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수사를 해도 정치 보복으로 이제 비춰질 우려가 있다. 말씀하신 대로는 또 이 수사가 흐지부지 되면 오히려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할 것이다. 두 분의 입장이 이제 팽팽하게 갈리는데 과연 요직으로 갈지 안 갈지는 아직은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지켜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각설하고 시즌2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장해찬 단장이 뽑은 주제를 한번 함께 들여다보죠. 조민 입학 취소. 자, 키워드의 이유는요?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 어긋났던 공정의 단추가 하나씩 새로 채워지는 단계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좀 마지막 순간이라도 겸허하게 이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또 집행정지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참 사회적 갈등 비용을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일을 조국 전 장관이 하고 있다 아쉬운 마음이 들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조민 씨 너무 안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안 된 사람은요. 조민 씨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재판부 판결문을 보게 되면 처음에 서류 전형에서도 조민 씨 다음 순서로 조민 씨와 탈락한 사람의 점수 차이가 2점이 채 안 돼요. 서류에서는 1.8점 정도고 면접에서는 1.16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 소수점 두 자릿수는 모르겠지만 다 1점 내외의 점수 차이로 네네. 탈락자와 조민 씨의 운명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여러 가지 스펙이라든가 표창장이라든가 허위로 작성되어 제출된 것들이 없었다면 그 1점은 충분히 뒤집혀서 백 없고 힘 없는 또 다른 누군가가 의사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 이름 모를 청년 생각하면 지금도 되게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 안타까움에 공감하는 게 공정한 사회인 것이지 아버지 백 어머니 백으로 허위 스펙 만들어서 의사 계속 하겠다고 하는 분 안타까워하는 거는 그거는 공적인 안타까움이 아니라 사적인 안타까움인 거죠. 하루빨리 네. 이 문제가 좀 바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적, 사적 안타까움과 함께 공정은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자, 보건복지부는요. 이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밟게 되고 또 고려대학교 입학 취소 여부 결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 변호사님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만약에 변호사 입장에서 의뢰인해도 집행정지 하시라라고 할 것 같아요. 네네. 다 연결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고려대 입학이 취소되면 뭐 이게 지금 부산대 의전원도 취소 당연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의사면허까지 연결된 거기 때문에 이게 다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다 또 재판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행정지를 뭐라 하시는데요. 집행정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정진보고서에 집행정지 했잖아요. 받아줘서 어쨌든 복귀한 거란 말이죠. 네네. 그런 거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 밟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면 안 된다. 여기서 쟁점은 뭐냐면 물론 이제 대법원에서 소위 말하는 뭐 동양대 표창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펙에 대해서는 다 허위로 판결이 났습니다. 7대 스펙은 그렇죠, 허위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거죠.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당락에. 입학 당락에. 그렇죠. 그게 제일 쟁점이거든요. 그거에 아마 제가 보기에 집행정지를 받아줄지 여부도 그게 쟁점이고 나중에 집행정지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소송도 가능하잖아요. 본안소송. 그것도 그게 쟁점이에요. 그게 과연 영향을 얼마나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서로 다툴 부분이 있다. 지금 확정된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성적이라든지 대학 성적이라든지 중요하게 우리가 보는 점수로 보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과 지금 대부분 이제 경력이든지 표창장 이런 거거든요. 네네. 그건 어찌 보면 수치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법적 다툼을 가지고 뭐 그게 뭐 좀 잘못된 거다. 저는 제 뭐 법조인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는 저는 성립하지 않는다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판결문에 다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 탈락자와 조민 씨의 성적 차이가 1점대인 걸 알겠습니까? 네네네. 그거 판결문에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판결문에 뭐라 명시되어 있냐면 해당 허위 스펙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탈락자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당락이 뒤바뀌었을 수 돼 있어요. 있다. 예를 들면 탈락자와 조민 씨의 성적 차이가 뭐 한 10점 나버리고 이랬으면 지금 조국 전 장관 측에서 하는 주장이 그래도 약간의 일리 있을지 고민이라도 해보겠는데 네네네. 그게 아니라는 걸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결국 불복하겠다는 뜻인 것 같고 공교롭게도 조국 전 장관이 2013년에 본인의 SNS에 올린 글에도 비슷한 사례가 나옵니다. 이 수능에서 부정행위한 학생이 나는 한 문제밖에 부정행위 안 했으니까 봐달라라고 말하면 봐줘야 되겠느냐. 라는 글을 또 2013년에 조 전 장관이 직접 올리셨어요. 마찬가지 똑같은 주장을 그런데 지금 이 스스로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수많은 학생들이 일단 허위 스펙 제출한 다음에 합격하고 나서 사실 이거는 큰 영향 안 끼쳤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혼돈의 아수라장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조 전 장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집행정지 신청은 당연한 법적 권리다. 할 수 있는 거다. 또는 이 사과가 필요하다. 아까 장 단장은 얘기해 주셨는데 이 결정이 나오던 이 속보가 막 나왔는데요. 같은 시간에 조 전 장관은 이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본인이 낸 책과 관련한 북토크였는데 이 자리에서 지지자들에게 밝힌 힘든 심경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 목에 칼을 차고 발에 족쇄를 차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터널 속에 있다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 전체가 시련과 환난 상태에 지금 있거든요. 이런 고통을 잊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목에 칼을 차고 발에는 또 족쇄를 차고 있다. 이 뭐 손발이 다 묶였다. 우리가 이런 표현 쓰는데요. 자, 입학 취소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는데 결국 중요한 건 또 법원의 결정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공이. 이 장 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법원의 결정이 새롭게 바뀔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많은 법조 전문가들이 이미 판결문 아까 인용해 주셨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가 주목하는 건 사회적 갈등 비용인데 이제 굉장히 책임 있는 자리에 오르셨던 분이었잖아요. 한때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됐던 분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자신과 가족의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더 불거지지 않게끔 조금 인정하고 사과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시면 훨씬 더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 공적인 공간의 스피커로 활동을 자처하시면서 대법원 판결에까지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결국 이 자신과 자기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의 갈등을 계속 키우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 자, 이게 자꾸 그러니까 그 스펙 뭐 표창장이라든지 경력 허위인 거 하고 입학 취소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수치로 나타난 것과 물론 그 부분이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표창장과 경력 배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법원에서도 아마 법원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네네. 그 부분이 취소다 무효다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이거 본인의 자식의 문제고 자식이 나는 이거 억울하다 다투겠다 그러는데 부모가 그러면 내가 공인이 억울해 하지 마라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개인의 인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국 장관이 이미 뭐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는 뭐 정치인이 아닙니다. 본인이 어쨌든 지금은 뭐 큰 스피커 역할도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어쨌든 뭘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권리 행사 자체를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파장으로 이어지냐면 다가오고 있는 지방선거에서 또 이제 민주당 내부의 이제 분위기와 관련이 돼 있는데, 자, 조국 전 장관 뉴스가 다시 중심에 섰고요. 이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조민 응원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다시 조국의 강 앞에 다다른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장 단장님 지방선거에 영향 줄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조국 전 장관이 현직 정치인이 아니라 해도 현실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여전히 크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직전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었어요. 뭐 당대표 다음 가는 위치에 있는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 조민 응원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이 사회적 갈등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다는 점, 이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대목이 될 겁니다.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를 놓고 국민의힘도 물론 만만치 않은 여론 앞에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또 새로운 고민거리, 건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는 아직 강 중심에 있구나 하는 그런 새로운 고민거리를 떠안게 된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영향 우리 저는 뭐 지방선거는 크게 관계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정치 한복판에 있지 않고요. 뭐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크게 낼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가 뭐 조국 장관 조국의 강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오히려 당내에서 어떻게 뭐 수습할지 아니면 좀 괜찮은 후보를 낼지, 이게 오히려 더 지금 중요한 문제라서. 그리고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좀 하나의 단일 대우로 묵하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사청문회라든지 이게 사실은 이제 대선이 아니라 지방선거 앞두고 가장 이슈라서 조국의 강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큰 이슈도 아니고 핵심 이슈가 아니다. 네. 그리고 지방선거에 이슈가 될 리도 없어요. 이분이 뭐 출마한 것도 아니고 이미 문재인 정부 끝났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커진 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뭐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뭐 선거 대선에서 졌고, 그래서 아마 조국 장관은 큰 이슈는 안 될 거다라고 봅니다. 요 이제 합격 취소 발표에 이어진 민주당 일부 의원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런 또 반론이 있는 거죠. 자,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허위 이력 의혹 처리는 지금 너무 형평성이 다르지 않느냐. 이건 장 단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국민대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 뭐 내부의 연구윤리위원회를 열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국민대의 판결을 당연히 기다려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나 정치권이 개입해서도 안 되고 개입할 여지도 없고, 국민대 내부에서 결론을 바탕으로 결론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다만 이제 이재명 상임고문의 가천대 대학원 논문 같은 경우도 가천대에서 여러 이유로 차일피일 검증을 미룬 바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대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검증해서 객관적인 결과를 내주면 그 결과에 합당하게 아마 대부분 국민대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국민의힘도. 그래서 지금 우리 청취자 6939님 비슷한 맥락입니다. 김건희 씨가 부풀린 경력 때문에 강사 채용 못된 사람은 어떡하나요? 아까 장 단장님이 얘기하신 것과 또 같은 경쟁, 경합, 공정의 문제를 또 이제 물어봐 주셨는데, 국민대는 저는 진짜 문제가 많다고 봐요. 말씀처럼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연구 표절 그 검증하는 게요, 그냥 프로그램을 돌리면 몇 분만 해도 몇 초만 해도 나와요. 표절률 몇 %. 그렇죠. 나오고, 사실 그 다음에 일일이 보는 게, 이게 논문이 무슨 뭐 큰 논문도 아니고 이게 근데 지금 몇 달째 지금 끌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국민대는 할 생각이 별로 없다. 오히려
사실은 이 연구 표절 문제 됐을 때 이렇게 시간 끌어서 이 문제를 했던 기억이 있었는가 한번 되돌아보라. 국민대에서 빨리 결론을 내줘야지. 이 갖고 너무 오래 끄는 거는 오히려 좀 봐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받기 학교들이 십상이다라고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가천대도 그렇거든요. 이재명 전 지사 같은 경우. 근데 이재명 전 지사는 문제가 불거지니까 가천대를 비하하면서 나 그 학이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천대가 시간을 굉장히 오래 끌었던 것, 지금도 결론을 안 내고 있는 것도 그렇고 국민대 같은 경우도 뭐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빠르게 이런 조치 결과가 안 나오는 것 등은 학교에서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이제 예전처럼 정치 권력이 학교에서 무슨 판단 내렸다 해서 그 학교에 막 위해를 가하거나 이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없고요. 그냥 연구자적 관점으로 결론 내고 그 결론에 맞게 다 받아들이고 절차들이 다 진행돼야죠. 전형적인 이제 물타기인데요. 이재명 후보 논문 얘기를 여기서 왜 합니까? 본인이 필요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죠. 나 논문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꾸 비교하지 마시라. 하나의 경영 하나의 얘기하듯이 국민대가 제대로 하고 있냐 안 했냐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국민대만 넣는 게 아니라 학교들이 대체로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장 하는 선생님 거죠. 얘기 일리가 물타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왜냐하면 이제 부산대 이전원도 대선 끝나고서야 결과 내놓은 거 아니냐. 미리미리 냈어야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오늘 각설하고 시즌2 나름 또 뜨거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장인찬 단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네, 시사본부에서 청취율 조사 2주 동안 치킨본부를 열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서 치킨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중요한 코너죠. 경제본부입니다. 경제본부. 지난 한 주는 쉬어갔어요. 정치 이슈가 너무 많았는데 아쉬운 마음에 제작진에게 눈물 이모티콘을 보냈던 KBS 보도본부의 서영민 기자 나와 계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기 못 오면 섭섭하죠.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아이고. 우리 제작진이 이걸 공개해버렸네. 네네. 유튜브에는 그냥 이미지도 띄워주세요. 자, 오늘 주제 이런 내용입니다. 좀 엄중합니다. 네.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환점을 맞이했다. 또 평행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 먼저 전환점은 뭐예요? 일단 제재가 한층 레벨업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일단 국책은행 스베르방크 러시아 예금이 3분의 1이 여기 있다는데 요거랑 민간은행 알파뱅크를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완전히 차단하기로 했다. 네. 그리고 뭐 특이한 것은 푸틴 대통령의 두 딸이 등장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인사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 있는데 이 딸들이 30대예요. 그리고 뭐 지금까지는 전면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딸들이 뭐 아버지 재산 은닉을 도와주는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뭐 제재한다 그랬고 유럽 국가들 그리고 G7 다 동참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 지금까지는 그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고 국채 상환도 못하게 달러 못 쓰게 만들고 뭐 스위프트 제재한다 그랬는데 이자 송금은 허용해졌었거든요. 원금은 못 갚아도 이자는 갚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부도는 안 났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자 송금도 제외한다고 하거든요. 아마도 부도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네. 이거 어떻게 이자 상환을 뭐 현찰로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나? 보통 문제가 아닌데 지금 디폴트라는 게 국가부도인데 말이죠. 네네. 근데 이제 이 전환점이라고 말씀해 주신 이 제재가 정점에 달하고 있는 거 이거 다 민간인 학살 때문 아니에요? 네, 이 러시아가 그 남부 지역 그리고 돈바스 지역, 동부 지역이죠. 국경 지역 이쪽에 전황에 집중하느라 왜냐하면 지금 이미 전쟁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가시적인 뭐라도 하나 얻으려면 딴 데서 다 빼야 됩니다. 병력을. 그 빼는데 수도 키우 근처에 병력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기 싹 뺐는데 이 점령지에서 시신이 무더기로 나온 겁니다. 영상으로도 공개가 됐는데 한 400구 이상 나왔다고 하는데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거리 곳곳에 그냥 시신이 흩어져 있습니다. 두 손이 뒤로 묶인 시신도 있고 옷이 벗겨진 시신도 있고 뭐 집단 매장 구덩이 이 포대에 담긴 시신 굉장히 많아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들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증언도 막 쏟아지죠. 지금 이제 민간인 사냥하듯이 조준 사격했다. 집단 성폭행 정황도 있다. 분명히 이제 앞으로 더 센 제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부차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학살의 증거 이번 전쟁의 전환점이 될 거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부차의 학살. 이게 무슨
야만적인 행위인가? 이건 뭐 전 지구인이 다 분노할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네. 그런데 러시아는 자신들이 한 게 아니다. 부인을 했어요? 연출 영상이다, 자작극이다 했는데 바로 위성 영상이 등장하더라고요. 그 맥사 테크놀로지라고 위성을 이용해서 사진을 주기적으로 전 세계를 찍고 다니는 네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찍은 사진들 보니까 이번에 그 화면에 담긴 그 죽은 사람들 시신이 네네. 이렇게 거리에 흩어져 있는 그 예. 장면들을 찍은 사진과 한 보름, 한 달 전의 사진, 점령했을 당시의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점령 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점령 당시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작이 아니란 거죠. 조작이 아니다. 위성 뉴욕타임스가 뭐 이게 그 점령 기간에 생겼고 방치돼 있었다. 그 위성 사진들 이용해서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러시아가 유지부동이어서 네. 이게 맞는 또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제재는 고강도로 점점 더 가해지고 있는데 가중되고 있는데 자 유효하냐 이거죠. 궁극적으로 이 에너지 제재 외에는 소용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에너지 제재가 정말 힘든 게 모두 알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청취자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에너지 제재하면 되는데 이거 못한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러시아의 에너지가 대체 불가하기 때문에 네. 천연가스는 유럽의 40%, 뭐 원유도 그리고 기타 지금까지 해오던 협력 사업, 심지어는 뭐 밀 같은 식량까지 구리, 리튬 거의 모든 원자재와 상품에 있어서 러시아가 대체 불가입니다. 이게 지금 처음에 제재 처음 들어갔을 때 러시아 루블이 한 달러당 80루블 하다가 130루블까지 폭락을 했어요. 폭락을 했다가 지금 제가 어제 다시 들어가 보니까 다시 80루블대로 돌아왔어요. 또 다시 회복한 거예요. 네. 그만큼 에너지 수출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사실 EU가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 어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네. 발표를 못했어요. 석탄 제재한다고 했는데 석탄을 수입 안 한다. 네. 뭐 석유나 가스는 좀 어려우니까 석탄부터. 근데 석탄마저도 독일이 아니 지금까지 계약해놓은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부터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합의를 못했고요. 네. 오늘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그만큼 이게 에너지 제재가 쉽지 않습니다. 자 쉽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EU 특히 독일은 지금까지 계약된 에너지 물량은 포기하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이 아까 언급해 주신 민간인 학살 소식에는 추가 제재를 또 아니할 수 없는 입장이 됐을 거예요. 이게 민간인 학살이라는 것이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그냥 지금까지 전황을 바꿀 수도 있는 상황으로 완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일단 벌써 외교관들을 추방하기 시작했어요. 민간인 학살 얘기가 나오고 난 뒤로 러시아 외교관들. 그리고 독일 대통령 지금 새로 대통령이 된 슈타인마이어 푸틴에 대해서 오판했다. 친러 행보 후회한다고 공개적으로 반성을 했어요. 과거에.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독일이 가장 큰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였고 지금까지 뭐 노르트 스트림 같은 그 가스관 파이프라인 사업도 굉장히 많이 했고 미국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계속해서 러시아 에너지 협력을 해왔는데 왜냐하면 친환경 전환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의 손을 놓을 준비가 서서히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평행 이론. 아니 그래서 오늘 너무 궁금한 게 평행 이론이라고 하면 똑같은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공상과학 영화에 주로 많이 나오는데 지금 아까 언급한 거 관련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거 독일하고 프랑스 때문에 전쟁 난 거 아니냐. 나토 가입 반대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독일 대통령은 그 친러 행보를 반성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어떤 평행 이론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8년 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8년 전? 크림반도. 그때는 2014년. 바로 그냥 확 가져갔었잖아요. 한 방에 끝났죠. 그래서 그때는 처음엔 제재 별로 안 했습니다. 제재 수위가 낮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전환점이 하나 나온 게 돈바스 상공에서 말레이시아 민항기가 하나 격추가 됩니다. 근데 이게 그 돈바스 지역의 친러 반군 민병대 소행으로 뭐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민병대 그 무전 내용이 나왔는데 내가 방금 뭐 하나 떨어뜨렸는데 뭐 떨어뜨렸는지 네가 한번 확인해봐 줄래? 라고 물어봐요. 그럼 뭐 떨어뜨렸니까 몰라 모르니까 확인해달라는 거지. 수송기 아닐까 우크라이나 수송기 아닐까 했는데 그러니까 막 욕이 나와요. 반대쪽에서 뭔지도 모르고 떨어뜨렸나. 근데 이게 아마도 그 말레이시아 민항기였던 300여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도 민간인 학살이네요. 그 뒤로 유럽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굉장한 제재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제재로 러시아가 더 많은 고통을 받고 그 뒤에 그해 연말에 국제유가가 떨어집니다.
러시아를 지탱하던 그 돈이 이제 돈줄이 말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러시아가 거의 경제 위기까지 가거든요. 네. 지금 그 상황 비슷한 상황이 민간인 학살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에 비난이 쏟아지면서 다시 한번 러시아가 국제적인 공분을 사고 굉장한 경제적 압박을 받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게 2014년 크림반도 점령 때와 아주 흘러가는 양상이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패턴처럼 평행 이론이네요. 그때 러시아 1인당 GDP가 16,000불이었다가 2014년, 15년 팍팍 떨어져서 16년에는 8,000 몇백 불대. 반토막이네요. 1인당 GDP가 반토막이 났어요. 올해 또 한 1인당 GDP가 한 15% 정도 떨어질 거라고 그러거든요. 물가는 200% 오르고 그렇게 되면 정말 러시아 경제는 위기에 처하는데 장기적인 봉쇄에 들어간다면 정말 러시아 정권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자, 러시아 정권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걸 누구보다 지금 푸틴 대통령이 알아야 할 텐데. 마지막 퍼즐은 유가입니다. 유가가 지금 고공행진인데 내일 당장 떨어지지 않으란 보장이 없습니다. 유가는 잘 움직이거든요. 유가 흐름을 보시면 흥미로우실 겁니다.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 서영빈 기자와 경제본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치킨 당첨자 말씀